옛날 옛적 드넓은 왕국에 제레미 벤담이라는 이름의 젊고 야심찬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으며 사람들은 매일같이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벤담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그가 꿈꾸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벤담은 성대한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파티는 왕국 전역의 지식인들이 모여 철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벤담은 자신의 이론인 공리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티에서 벤담은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삶의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직관이나 감정을 따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쾌락 계산법입니다. 청중들은 의아해하며 술잔을 내려놓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벤담은 자신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가져올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계산해보세요. 쾌락이 더 크다면 그 행동은 옳으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중 속에 있던 왕국의 주방장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일 메뉴를 정할 때 손님들이 가장 좋아할 메뉴를 택하는 게 낫다는 건가요? 벤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손님이 행복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물론 재료가 충분히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요. 이에 왕국의 재무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럼 세금을 더 올려 왕국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대신 그 돈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모두의 행복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벤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각 개인의 작은 고통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로 인해 더 큰 쾌락과 행복이 따른다면 이는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요. 청중은 그날 밤 벤담의 이론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으며 그 후로 왕국은 쾌락 계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왕국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며 벤담은 그 지혜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익숙한 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호기심 많고 똑똑한 소년 찰리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언제나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어 했으며 그의 가장 큰 흥미는 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에 대한 그의 여정은 그가 데이비드 휴미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주의를 접하기 전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어느 날 찰리는 마을 장터를 지나다가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웠습니다. 사과를 먹다 사과 씨앗이 눈에 띄자 그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사과를 맺게 되는 걸까? 이것은 분명히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알기로 씨앗은 나무를 만들고 나무는 사과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데이비드 휴메의 철학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는 충격적인 주장이 있었으니 우리가 믿는 인과관계는 사실 필연적이라기보다 반복된 관찰을 통한 추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씨앗은 나무가 되고 나무는 사과를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날 밤 찰리는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휴메의 이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씨앗과 나무 그리고 사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휴메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찰리, 내가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사과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경험과 습관일 뿐이야. 그게 필연이라고는 할 수 없어. 어쩌면 내일 아침 일어나면 씨앗이 나무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찰리는 그 말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사과 씨앗을 심고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찰리는 매일같이 씨앗을 관찰하며 다양한 조건을 실험했습니다. 선라이트를 더 쬐게도 하고 물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 심지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습니다. 찰리는 오랫동안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씨앗의 발화와 나무의 성장을 도적으로 관찰하고 실험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씨앗에서 작은 싹이 나왔고 그것은 차츰 자라나 어느새 작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찰리는 자신이 막연히 믿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본 적 없는 수많은 씨앗들이 나무가 되었듯 이 나무도 반드시 사과를 맺을까? 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실험 이야기를 전하며
일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찰리가 제기한 질문 의무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찰리는 시내에서 휴메책을 읽고 있는 한 마을 원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로는 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내게는 인과관계라는 기존의 법칙을 뒤집어 볼 수 있는 호기심과 용기가 있어.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 낯선 곳에서 찰리는 자신의 씨앗 실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과관계의 신비와 그다지 확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재미있고도 깊은 통찰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휴메 철학은 이처럼 우리 매일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었습니다. 찰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회자되며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에 더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마르코라는 이름의 소박한 제빵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빵을 맛있게 굽는 사람으로 유명했지만 그는 단순히 빵을 굽는 것 이상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사촌 인루카와 함께 빵을 굽기 시작했는데 이들에게 빵 굽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이자 철학적 실천이었습니다. 마르코에게 있어 빵을 굽는 행위는 단순히 밀가루와 물을 섞어 발효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죠. 그의 자연법 이론 덕분에 마르코는 빵을 굽는 것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고 선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마르코의 특이한 예술 철학 덕분에 그의 빵은 맛이 남다르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르코는 빵을 굽다가 문득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루카, 왜 우리는 항상 이 시간에 빵을 굽게 됐을까? 루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우리가 항상 굶주린 사람들이 식탁에 오늘의 빵을 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 마르코는 이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이 말이 자연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마르코는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커다란 난로를 설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빵을 굽는 과정을 보여주며 자연법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르코는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굽는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법을 따르고 본성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빵을 굽을 때 자연의 재료들, 예를 들면 밀, 물, 소금을 사용하죠. 우리는 이 단순한 재료들이 모여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마르코는 빵 반죽을 치대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최선의 방법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는 빵을 굽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연의 질서에 의해 끌리게 되었는지를 공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빵이 감칠맛 나게 구워지는 모습을 보며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삶과 행위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마르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의 빵을 서로 나누며 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제빵 문화는 마르코의 철학을 중심으로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빵을 만들 때마다 서로에게 선행을 베풀고 자연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빵의 맛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었죠. 마르코는 그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을 보며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원시골 마을의 빵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 움직였고 마르코를 통해 이론이 현실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고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모든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가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철학과 삶의 진리를 전하는 비범한 이야기꾼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마을 광장에 모인 이들을 향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마을도 도시도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숲에 흩어져 살았단다. 이곳에선 누구나 자기 힘만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시절이었지. 아무도 남을 도와주지 않았고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어. 그러다 보니 자연 상태라 불리던 그 시절은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었지.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숲속에 살던
지혜로운 고양이 한 마리가 생각했지. 이러다간 모두가 파멸할 뿐이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해. 고양이는 온갖 동물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규칙을 만든다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젊은 청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나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누가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겠어요? 할아버지는 그 질문에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게 중요해. 지혜로운 고양이는 강력한 뱀을 지도자로 삼아 모두에게 믿을 수 있는 안정을 제공하도록 했단다. 뱀은 모든 동물에게 말했다지.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 모두의 양보로 권력을 가질 테지만 그 권력으로 모두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고양이와 뱀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동물들은 자신의 자유 중 일부를 포기했지만 그 덕분에 누구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모든 동물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야기를 마친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양보란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평화와 안정을 소중히 여겨야 해. 홉스라는 사람의 말처럼 말이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홉스의 지혜로운 이론을 바탕으로 서로를 더욱 존중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각자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뤄낸 평화는 할아버지가 전해준 철학적 이야기처럼 오래도록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